세상 곳곳에는 외부와 단절된 작은 공간 속에 진실이 감춰진 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소개할 6가지 이야기는 모두 실제로 벌어졌으나 한치의 진실도 밝혀지지 않은 채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짜 이름과 위조 여권, 정체불명의 목소리로 스스로를 지웠고 암호화된 날짜와 좌표 메모 그리고 6글자의 수수께끼만을 남겼습니다. 수사는 공식적으로 종결로 마무리되었지만 관련 자료들은 비공개, 삭제, 파쇄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의 궁금증입니다. 진실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제 저희는 밀실 속에서의 6개의 미스터리를 따라가며 사라진 증거와 흐릿해진 이야기들 사이에서 잔혹하고도 기묘한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어 나가려고 합니다. 2010년 8월 23일 런던 피츠로비아 포트랜드 스트리트의 고급 아파트 욕실 바닥에는 빨간색 노스페이스 스포츠 가방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영국의 정보통신본부 소속이자 MI6 요원 자격을 겸하던 암호 분석가 가레스 윌리엄스가 알몸으로 웅크린 채 숨져 있었습니다. 가방은 외부에서 지퍼 손잡이에 TSA 자물쇠 2개로 잠겨 있었고 열쇠는 시신 허벅지 아래쪽의 비닐봉지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욕실문, 현관문, 창문은 모두 안쪽에서 잠긴 상태였으며 출입관리 시스템에는 사흘 동안 추가적인 출입 기록은 없었습니다. 수사 초기에 감식팀은 욕실 표면과 가방 외부에서 단 한 점의 지문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욕실 벽의 표면 잔류물 분석 결과로는 락스 희석액이 발견되어 사건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증거를 지우기 위한 청소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검 담당에이던 피오나 박사는 고온에 밀폐된 공간에서의 질식사한 것으로 추측되며 사망 시점은 발견 7에서 10일 전으로 추측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의 혈액 정밀 검사에서는 알코올이나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가레스 윌리엄스는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정보통신본부에 합류하여 국가기밀 암호해독 및 사이버 보안 시스템 구축 임무를 맡아왔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암호화 트래픽을 분석하는 최전선 요원으로서 특히 러시아 연방정보총국과 중국 인민해방군의 사이버 작전을 방어하는 핵심 멤버였습니다. 실제로 사건 발생 한 달 전에는 파견된 팀의 상사에게 내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누군가 지속적으로 침입하려 합니다라고 이메일을 보냈으며 가레스 자신 스스로도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불안감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8월 15일 밤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동료와 차를 마시던 장면이었고 휴대폰 전화 기록도 그날 밤 11시 이후로는 일주일간 어떠한 사용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은행 계좌와 카드 사용 내역에도 전혀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고 아파트 CCTV에도 다른 사람이 출입하는 모습은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2011년 4월 런던 광역경찰청 산하의 증거물 재검사 분석팀은 성인 남성이 내부 공간 가로 81, 세로 48, 폭 30cm의 가방에 스스로 들어가서 외부 지퍼를 한 손으로 닫고 자물쇠를 채울 수 있는 현실적인 확률은 400만 분의 1 이하이다라는 누군가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사건의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이 보고서에는 모의 실험 영상이나 전문가 진술서 그리고 동작 분석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지만 정작 수사본부는 참고용이니만큼 공개하지는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개인 컴퓨터와 MI6 내부 컴퓨터 포렌식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외부 해킹 흔적 없음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되었고 이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관 차원에서 사건의 축소 및 은폐를 하려는 것이다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012년 10월 부검이 피오나 박사는 공개 청문회에서 원인이 불분명한 비정상적 사건이라고 하며 사건 자체로서는 개입 정황은 있으나 명확한 사건의 개요를 특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 경찰은 타사를 시사하는 물적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스스로 가방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라며 수사 종결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발표에 많은 사람들은 납득하지 못했으며 이에 응답하듯 영국 정보보안위원회는 MI6가 CCTV 원본 파일을 경찰에 넘기는 데에 72시간이나 늦게 제공했으며 그의 노트북을 분석하는 걸 기다리는 것조차 3주를 소요했습니다라고 질타하는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가레스의 가족은 2013년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상당수 문서가 비공개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날까지 가방 속의 스파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정보전 시대의 음습한 그림자를 상징하는 영국의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1935년 1월 2일 오후 1시 20분 머리에 선명한 흉터가 있는 건장한 남성이
캔자스시티 프레지던트 호텔 로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롤랜드 T. 오웬이란 이름으로 1046호실을 당일 결제했으며 짐은 칫솔과 빗 그리고 셔츠 한 벌뿐으로 마치 누군가로부터 숨으려는 듯한 분위기를 뿜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방을 완전히 어둡게 해달라며 객실의 전등을 끄고 곧 친구가 방문할 예정이라 문은 살짝 열어주세요라고 다소 불안한 기색을 내며 부탁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종업원은 카드키 대신 철제 열쇠를 수령한 사실을 메모에 남겼습니다. 1월 3일 오전 10시 호텔 종업원이 청소를 위해 문을 두드리자 낮고 거친 목소리로 들어오세요라고 답했지만 걸쇠가 걸려 있어서 문은 조금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종업원이 그때 목격한 방 안은 단 하나의 탁상 램프만 켜져 있었고 오웬은 창문과 의자에 앉아 불 꺼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앉아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야 난 아직 배고프진 않아 먹고 싶지도 않고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4시경 종업원은 복도에서는 돈이라고 불리는 듯한 남성과 오웬이 술과 여자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는 듯한 말싸움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호텔 교환원은 1046호가 장시간 통화 중이라는 기록을 로그에 남겼습니다. 다음 날인 1월 4일 오전 7시 교환원이 여전히 통화 중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직원 오티스를 객실로 올려보냈습니다. 마스터키로 잠금을 해제하자 방 내부 조명은 꺼져 있었고 욕실 앞에는 오웬이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흉부에는 날카로운 것으로 생긴 듯한 상처가 4군데 있었고 두개골에는 둔기로 맞은 듯한 흔적이 3곳 그리고 목에는 끈으로 조인 듯한 자국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에 오웬은 살아있었지만 힘겹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도와줄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10분 만에 사망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방에서는 혈흔이 묻은 넥타이와 남성용 지갑 그리고 체인은 어디가고 없는 손목시계만 수거되었고 돈이라고 불린 지칭된 인물은 아직까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중에 FBI가 지문을 대조한 결과 롤랜드 오웬은 사실 가명을 여러 개 사용해온 세인트루이스 출신의 실종 신고된 청년 아르테무스 오글트리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그는 무연고자 전용 공공묘지에 매장될 예정이었지만 한 남성이 전화를 걸어와 장례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장례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말하면서 추가로 그 친구는 아마누이와 가장 가까운 묘지에 묻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담당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는 상관없다라고 태연하게 답했으며 통화가 끝나기 직전 그 남성은 오웬이 두 여자 사이에서 바람을 피운 대가를 치렀다는 식으로 바람 피운 놈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장례식에는 신문지에 쌓인 돈이 도착하여 장례비로 사용되었으며 또 누군가 익명으로 보낸 장미따바리 사랑은 영원의 루이스라는 카드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치러진 장례식에는 경찰들만 참석하였으며 이후로도 무덤을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추가로 사건이 발생하고 한참 뒤인 2003년에 호텔의 90 전화 교환대 철거 작업 중 발견된 교환 기록을 사본에는 1월 3일 23시 46분 1046호에서 1056호라는 전화 연결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당연하게도 1056호 투숙 기록은 이미 폐기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미국 호텔 밀실 사건 가운데 가장 정교하고 기묘한 미스터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70년 11월 29일 노르웨이 베르겐의 동쪽 이스탈렌 계곡 일명 죽음의 골짜기로 불리는 낙엽송 숲 산책로에서 등산 중이던 가족이 역한 타르 냄새를 맡았습니다. 개가 지저대자 바위 아래를 살피던 가족은 불에 탄 여성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은 검은 니트와 스타킹이 일부 남아 있었으나 얼굴과 흉부 그리고 허벅지 앞면은 심하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오른손엔 양피장갑이 끼워져 있었고 왼손은 완전히 불길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이 여성은 페노바르비탈 계열의 수면제를 약 50알이나 복용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캠프파이어 혹은 미상의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폐에 그을음 자국이 가득한 점으로 보아 생존한 상태에서 화재에 노출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목에 난 멍자국들은 넘어졌을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에게 폭행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 현장의 근처에는 반쯤 녹은 쇼트닝 캔, 지퍼가 제거된 재킷, 금목걸이와 시계 그리고 귀걸이가 원형으로 배치돼 있었고 플라스틱 물병 속에서는 벤질 알코올로 추정되는 화학용액이 검출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식이라도 치른 듯한 물품들의 배치는 경찰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한창 수사가 진행된 뒤에도 이 여성의 신원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녀가 발견된 지명을 따와서 이스탈렌의 여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수색 반경을 넓히고 나서 베르겐역 물품 보관소 2층 사물함에서 발견된 2개의 가방은 미스터리를 더욱 키웠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베를린과 함부르크 등등 여러 유럽 도시에서 머문 듯한 호텔 영수증 다발이 들어있었으며, 그리고 암갈색이나 밝은 금발 등의 가발 4종류, 여러 색상의 콘택트 렌즈들과 안경, 독일, 영국, 스위스, 벨기에의 화폐들이 섞여있는 총 4,000크론의 상당이 발견되었습니다. 가방 속에 들은 옷은 모두 브랜드 라벨이 제거되어 있었고, 바느질 흔적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한 사람이 제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수사관들은 가방 속 노트와 여권들을 분석해서 최소 8개 이상의 위조 여권과 가짜 신분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클라우디아 틸트, 알렉시아 자르네, 메르쉐 등 각기 다른 이름과 주소를 프랑스와 독일어로 기재했으며, 특이하게도 국적은 항상 벨기에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노트에는 독일어와 프랑스어 그리고 영어 등 여러 언어를 구사한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노트에 적힌 암호 같은 메모에는 2829-09K.1317-5SX 등 날짜랑 도시 이니셜 혹은 항공편 코드를 연상케 하는 표기가 있었고, 추후 분석 결과 실제 그녀는 해당 날짜마다 오슬로 스타방에르 트론헤임을 오가며 호텔에 투숙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70년은 나토와 소련 간 정보전이 한창이던 시기였으며, 실제로 그녀가 각 도시에 머무른 시점은 노르웨이 해군이 신형 대잠수함 음파 탐지 테스트를 시행하던 기간과 겹쳤습니다. 2016년 NRK 공영방송은 치아 라미네이트 기법, 동유원소 분석, 얼굴 3D 재구성이 포함된 다큐멘터리를 통해 그녀는 1930년대 프랑스 독일 접경 지역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인터폴의 데이터베이스 조회 결과 실종 신고나 여권 기록 혹은 군정보 파일 어디에도 일치 항목이 없었습니다. 결국 시신은 발견 10개월 만에 베르겐 공동묘지 무형고자 구역에 매장되었고, 장례 비용 전액은 노르웨이 경찰이 부담했습니다. 그 묘비에는 신원미상의 여성이라는 문구만 덤덤히 새겨져 있습니다. 1984년 10월 25일 밤 11시쯤 독일 지겐 외곽에 위치한 단독주택에서 식품업자 윈터 스토리 갑자기 소파 위에서 벌떡 일어나 "이제야 깨달았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곧장 부엌으로 달려가 메모지 위에 요그제라는 6글자를 필사적으로 적은 뒤 곧장 줄로 지워버렸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가족들은 그가 몇 달 전부터 어떤 남자 4명이 나를 미행한다, 그놈들이 오늘 밤엔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라는 과대망상성 발언을 반복해왔다고 증언했습니다. 평소에는 차분하고 워커홀릭이라 불릴 정도로 일에 몰두하던 그였기에 이러한 돌발 행동은 가족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스톨은 사건 당일 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자신의 폭스바겐 차량을 몰고 집을 나섰습니다. 자정 무렵 그의 차량은 빌스도르프 지역의 작은 술집에 도착했고, 그는 바에 앉아 조용히 맥주 한 잔을 주문하려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술 냄새나 약물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으며, 그의 코뼈가 부러지고 이마에 열상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난 스톨은 치료를 거부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이후 새벽 1시경 스톨은 어린 시절을 보냈던 하이거젤바흐 인근의 한 교차로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곳에서 옛 이웃이던 아네테 규르겐스를 우연히 마주친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오늘 밤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친구가 아닙니다라고 말하였는데, 당황한 그녀가 자신의 집으로 가서 대화하자는 권유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라며 재빨리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경 약 100km 떨어진 하겐 근처 A45 고속도로 표지판 인근의 또랑에서 그의 차량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2명의 트럭 운전사는 차 주변을 배회하던 흰색 재킷을 입은 남성이 문을 열고 사라졌다라고 진술했으며, 잠시 후 돌아와 보니 운전석에 알몸으로 쓰러져 있는 스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그는 술이나 약물의 영향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구조 과정에서도 남자 4명이 나와 함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내 친구가 아니다라는 말만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에 숨지게 되었습니다. 법의관은 그의 상처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왼쪽 다리에 대퇴골이 크게 어긋나듯이 부러진 치명적인 부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차량에 치인 뒤 끌려가면서 생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차량을 조사해보니 차체의 손상이나 흠집들은 또랑에 빠지면서 생긴 것 같았고, 사람을 치거나 끌고 간 듯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는 스톨은 다른 장소에서 사고를 당한 뒤 누군가가 그의 차량을 일부러 도랑 쪽으로 옮겨 놓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현장 상황도 이상했습니다. 차 열쇠는 뒷좌석의 선반 쪽에 놓여 있었고, 신발은 운전석 아래 깔려 있었으며, 근처 풀숲에서는
남성용 흰색 잠바 하나가 버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입고 있었을 나머지 옷들은 아예 사라져 있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게 되었고 그가 남긴 유일한 흔적인 요거트 암호에 대한 해석도 분분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요거트 식품 식별 부호와 연관 지어 보기도 했고 단파수신 주파수 혹은 루마니아어 이오그제라는 어구까지 수십 가지 가설이 제시되었으나 아무것도 확실하게 입증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부인이 사건 반년 뒤 해당 메모를 종이 조각과 함께 버려버렸다고 진술하면서 메모의 존재 자체마저 의심을 샀습니다. 2025년 4월 지역 경찰은 부상 패턴과 차량 파손 양상을 재검토하고 다른 사람의 흔적이 남은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을 고려한 끝에 외부의 간섭이 없는 개별적인 교통사고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럼에도 하얀 잠바의 남자, 미상의 남자 4명, 요그제라는 불가사의한 단서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다큐멘터리와 팟캐스트, 개인 추적자들의 재조사 시도가 끊이지 않지만 퀸터 스토리 마지막으로 남긴 이제야 깨달았다라는 외침의 진정한 의미는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1984년 봄부터 1985년 여름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21개의 얼굴을 가진이라는 뜻의 괴인 21면상이라 불리는 미스터리한 조직의 연쇄범죄로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 이름은 에도가와 람포 소설에서 따온 것으로 사건의 기이함을 상징합니다. 1984년 3월 18일 밤 니시노미야시에 거주하던 에자키 글리코의 사장 에자키 카츠 이사가 2명의 복면을 쓴 괴한에게 납치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들은 인근 노모의 집으로 먼저 침입하여 전화선을 절단하고 열쇠를 강탈한 뒤 목욕 중이던 에자키의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에자키 사장은 속수무책으로 끌려갔으며 그의 부인과 8살 된 딸은 욕실에 감금되었습니다. 납치 직후에 범인들은 10억엔과 금괴 100kg을 요구하는 협박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에자키 사장은 납치된 지 3일 만에 오사카의 한 창고에서 스스로 밧줄을 풀고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가족들이 범인과 통화할 당시에 돈은 필요 없다라고 말한 점이 이 사건은 단순 금전 갈취 이상의 목적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에자키 사장이 무사히 돌아왔지만 공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4년 4월 10일 글리코 본사 사무실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4월 16일에는 이바라키현의 공장 건물에서 염산 테러 협박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단순한 위협을 넘어 실제적인 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분명해졌습니다. 1984년 5월 10일 괴인 21면상이라는 이름으로 첫 협박 편지가 신문사에 도착했습니다. 청산가리를 과자에 주입했다고 주장하며 제품을 회수하지 않으면 독극물이 든 과자를 유통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글리코는 모든 제품을 전량 회수했으며 일본 전역에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었습니다. 비록 실제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협박만으로도 기업 이미지와 경제적 손실이 막대했습니다. 이후 1984년 10월 범인은 몰이나 가제과를 새로운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어머니께라는 제목의 편지에는 마찬가지로 청산가리를 주입했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독극물이 든 몰이나가 제품이 발견되어 사회적 공포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당시 발견된 과자 포장에는 위험 독극물 함유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 있어 충격을 더했습니다. 한편 CCTV에는 야구 모자를 쓴 한 남성이 글리코 과자를 진열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비디오에 찍힌 남자로 불렸습니다. 유료 용의자로 떠올랐으나 그는 끝내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어 마루다이 식품과 하우스 식품 등 다수의 식품회사로 협박이 확산되었으며 이는 식품산업 전반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사건 발생 1년여가 지난 1985년 8월 시가현 경찰본부의 수사책임자 야마모토 반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 괴인은 그의 죽음을 조롱하는 동시에 이제 협박은 그만두겠다라는 마지막 편지를 언론에 보낸 이후에 모든 활동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그간 범인이 보낸 수백 통의 협박 편지에는 히라가나와 오사카 사투리가 다수 사용되어 범인의 지역적 출신을 추정 가능케 했습니다. 편지 속에는 경찰을 모욕하거나 언론을 조작하려는 치밀한 심리 게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중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어린아이를 언급하는 등 교묘한 기만도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미제로 남은 이유는 첫 번째로 결정적인 물증이 전혀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에 포착된 비디오에 찍힌 남자 등의 유력 용의자들은 있었으나 이들의 신원을 특정할 단서가 부족했습니다. 두 번째로 범인들은 협박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경찰의 매복을 피해 다녔고 매복 중 포위에 성공했었던 차량 운전자의 진술만으로는
협박을 한 주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세 번째로 관할이 다른 경찰서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초기 수사 단계부터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소시효가 차례로 만료되면서 형사책임 추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납치 사건은 1994년에 만료가 되고 독극물 테러는 2000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모두 영원한 미제로 남았습니다. 이처럼 여러 복합적 요인이 맞물려서 괴인 21면상 사건은 결국 풀리지 않는 미제로 기록되었습니다. 조직적 범행인가 개인 범행인가, 내부 관계자 개입 가능성이 있는가, 사회 불만을 가진 세력이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였는지 등 여러 추측들이 난무했지만 여전히 하나조차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괴인 21면상 사건은 일본 현대 범죄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조직적이면서 기만적인 범행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기업 협박과 독극물 테러, 그리고 언론과 경찰을 조롱하는 대담함은 미제 사건의 미스터리함을 강화했습니다. 미해결 사례로 남아버린 이 사건은 오늘날에도 식품안전 정책 강화와 범죄 수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교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948년 12월 1일 아침 6시 30분경 호주 남부 애들레이드의 서머튼 해변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처음 발견한 목격자는 해안 방파제의 머리를 기댄 채 다리를 곧게 뻗고 발을 엇갈린 자세로 누워있던 그를 보았지만 그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거라 생각해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보았을 때도 똑같은 자세로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느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으나 이미 그는 사망한 상태였으며 외상이나 발자국 같은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키 180cm, 40에서 45세로 추정된 그는 회색 눈동자와 밝은 갈색 빛이 섞인 머리카락, 넓은 어깨와 좁은 허리, 부드러운 손과 손톱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발은 깨끗하게 닦여 있었으며 그는 라벨이 모두 제거된 흰 셔츠에 빨강과 흰색, 그리고 파랑이 섞인 넥타이, 갈색 바지와 양말 그리고 신발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갈색 니트 풀오버와 회색과 갈색 계열의 더블 브레스트 재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재킷은 미국산으로 추정되었으나 모든 의류의 라벨이 사라져 신원 파악의 난항을 겪었습니다. 주머니 속 소지품도 기이했습니다. 사용되지 않은 2등석 철도 티켓, 시내버스 티켓 조각, 미국산의 알루미늄 비, 반쯤 남은 과일 막검, 다른 브랜드인 캔시타스 담배 7개비가 들어있는 아미클럽 담뱃갑이 발견되었으나 지갑이나 신분증은 없었습니다. 특히 담뱃갑 안에 다른 브랜드가 들어있던 점은 의도적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신부전이 추정되었으나 위에서 파스타 잔해와 함께 혈액이 발견되었고 비장과 간에 피가 비정상적으로 고여있다는 소견이 있어서 독극물 중독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디기탈리스나 스트로판틴 같은 흔적 없는 독극물설도 나왔지만 실제로 검사에서 독성 검출에는 실패하여 사망 원인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그의 바지 주머니에서 시계줄에 감긴 쪽지가 발견되었는데 페르시아어로 끝났다, 완성했다, 죽었다라는 뜻의 타맘 슈드가 적힌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이 문구는 12세기 시인 오마르 하이암의 시집 루바이아트 마지막 페이지에서 찢겨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고 경찰은 해당 책을 찾아 공개 수사를 벌였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지 몇 달 뒤에 경찰서에 찾아온 한 남성이 그 시집을 경찰에게 건네주었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찢어진 흔적을 보니 이 책에서 그 종이 조각을 뜯어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 책 뒷표지에는 전화번호와 알 수 없는 암호가 적혀 있었고 두 번째 줄은 펜으로 지워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암호문을 해독하려고 호주 국방부에까지 요청하였으나 호주 해군 또한 그저 이를 암호가 아니라 단순 약어일 가능성만을 제기할 뿐이었습니다. 2022년 7월에는 DNA 가계도 추적을 통해 이 남성이 1905년 멜버른에서 태어난 전기 기술자인 칼 웹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1947년 실종된 웹은 경마 팬이자 시를 즐겼으며 사망 당시에 나이가 비슷하다는 점 그리고 칼 웹의 동생과 발견된 시신의 모습이 닮아있다는 점도 이 추측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러나 호주 경찰은 아직 공식적으로 종결을 확정 지은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도 확인되지 않은 핵심 미스터리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남성의 정확한 신원. 두 번째, 정확한 그의 사망 원인. 세 번째, 타맘슈드 문구의 진정한 의미. 네 번째, 루바이아트 시집에 적힌 암호가 해독 불가능한 점. 그리고 신분 확인의 힌트인 의류 라벨의 제거 이유입니다. 이것들이 서머튼맨 사건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만든 핵심 요소들입니다. 서머튼맨 사건은 호주 사회와 문화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냉전 불안 속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사건은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소설과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매체로 재현되며 집단적인 기억으로서 각인되었습니다.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이 과거 수수께끼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많은 의문을 던지며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6사건은 서로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벌어졌지만 모두 목격자가 없는 미제 사건이라는 공통 조각을 안고 있습니다. 가짜 이름과 위조 여권, 가발과 정체불명의 대화 그리고 미지의 암호문, 각 인물들은 스스로가 지워지고 정체불명의 흔적만이 남았습니다. 공식 수사는 종결이라는 이름으로 막을 내리고 자료는 비공개, 삭제, 파쇄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 질문뿐입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건들은 침묵으로 답했고 그 침묵은 끝없는 추측을 자리하게 해주는 차가운 여백으로서 남겨졌습니다.